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수혜책. 그래서 사실 기업이 수혜책을 정말로 잘 해야만 그래야만 또 거기에 맞게 또 이렇게 생산 능력을 구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혜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수혜책이 잘못되게 되면은 엄청 큰 물건이 많이 팔릴 걸로 생각했다가 막상 그만큼 팔리지 않으면은 문제 심각하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수혜책을 너무 완벽하게 하겠다. 그럼 또 비용이 많이 들어요. 수혜책을 완벽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또 구비를 해야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영학에 있는 모든 문제는 절충 문제라 얘기했습니다. 뭐가 좋아지면은 또 다른 쪽이 나빠져요. 재고도 마찬가지고 서비스 수준 다 마찬가지. 그래서 항상 전체 합이 최소화되는 그런 값들을 찾아내요. 그죠? 자, 그렇게 보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넘어졌네요. 자, 수혜책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업의 경영 전략 및 계획 수립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한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상단에 수혜책이 잘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소요 생산 능력은 엄밀히 말하면 생산에 필요한 그런 캐파, 그죠? 생산에 필요한 그런 능력, 캐파를 산정하기 위해서 또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불필요한 투자로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한 인력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필요한 인력도 예측해서 고용 안전과 노사관계의 안정도 도모한다. 그죠? 또 고객 욕구를 만족시킬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을 통해서 고객과의 관계도 개선하고, 또 적절한 수혜산의 적정으로 재무계획 수립에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어쨌거나 여러 파트에 수혜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혜책을 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좀 이제 공부하려고 해요. 데이터 입각해서 하는 것도 있고, 데이터 입각하지 않고 정성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왜 수혜책이 어려운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의사결정 내리기 위해서 그냥 쉽게 내리지는 않겠죠. 그죠? 나름대로, 투입에 대한 것들도 고려할 것이고, 그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고려할 겁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라든지, 또 위험을 기피하는 경향, 또 과거의 경험, 감정이나 직관, 개인적 가치나 동기, 사회 문화적인 가치. 그죠? 실제로 우리가 정과하게 수식으로 풀어서 이 값이 나왔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좀 적극적인 사람은 그것보다 더 많이 또 팔릴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조금 더 소심하게 또 더 적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요사에는 보면은 이런 거 뒤에 가서 또 공부합니다. 재호관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인사관리적인 측면하고 연결시켜서 보는 그런 연구들이 요사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외에도 투입 요소로 보게 되면 기업 경영 전략, 그죠? 마케팅 관점에서, 또 오퍼레이션스 관점에서, 그리고 재무 회계 관점에서, 또 여러 시장 조건을 또 봐야 되겠죠? 경쟁자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건지, 또 소비자의 취향, 또 제품의 수명 주기, 그죠? 그 다음에 또 경제 동향 또 살펴봐야 되고, 그 외에도 법적, 정치적 여러 사회 문화적인 그런 요인들도 고려해야 되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오른쪽에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판매 예측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각 기관별로 각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팔릴 것이냐. 그죠? 그것이 이제 예측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예측 모형을 통해서, 이런, 그, 결과물을 이제, 얻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 보면은 생산 자원에 대한 수혜책도 크게 좀 장기적인 관점, 또 중기, 단기 해서, 장기는 좀 더 공장의 생산 능력이라든지 조금 더 결정이 더 중요한 것들, 그죠? 단기는 조금 틀리더라도 또 바로 잡을 수 있는 것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생산을 수혜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관된 정보들을 이용할 뿐더러 그 외에도 또 자기 나름대로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옛날 산타페 같은 경우에 대단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산타페는
실제로 수혜책을 해봤더니만 한 뭐 예를 들어서 5만 대 팔린다. 그랬을 때 정몽구 회장 그분이 20만 대 팔릴 걸로 만들어 해가지고 사실 대박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분의 과거 경험으로, 그죠? 그리고 쉽게 말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어떤 가이드라인이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다시 플러스 자기의 경험이 보태져가지고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고, 또 뭐 물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경험이 해서 점점 잘 됐다면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또 그런 식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기법 나누면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정성적인 파트, 또 하나는 계량적인 파트,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우리들이 다 알아둬야 될 이제 내용이에요, 그죠? 앞에 나오는 그림은 너무 복잡해서 그건 한 참고 사항일 뿐이고,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델파이 조사법은 어떤 방법이냐 하고 물어볼 수 있죠, 그죠? 아니면 또는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하느냐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델파이 조사법이라든지 또는 시장 조사법, 판매원 이용법, 패널 조사, 역사적 유추법 이런 것들은 데이터 입각하는 것보다는 약간 정성적인 그런 기법들, 그죠? 또 아래 있는 시계열 분석, 인과형 분석, 시뮬레이션 모형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는 하나의 계량적 기법이에요, 그죠? 그리고 시계열 분석 또 다시 또 나누게 되면은 이동평균법과 지수평할법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과형 분석에는 회귀 분석, 계량 경제, 투입 산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또 시뮬레이션 모형도 또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파이 조사법, 그죠? 델파이 조사법. 저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 20년 후에 인터넷 사용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뭐 보통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물어보면 우리가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값을 가지고 정해서 이제 보내주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다 수합해 가지고 평균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해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으로 얘기했는데 실제 전문가들의 평균이 이렇게 나왔다. 당신의 의향을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그죠? 나는 수정하지 않겠다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적으면 돼. 나는 이러이러 뜻으로 그 평균값이 아니라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그래서 몇 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요. 어떤 공통된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 그대로예요. 미래에 관련된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고,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어떤 평균치를 구한다든지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묻는 과정.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다 보게 되면은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물었다. 그죠? 델파이가 신탁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델파이 뜻이. 그래서 어디 가서 물어보고 하자 하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도 뭔가 전문가들이 조금 더 그래도 좀 알고 있지 않겠냐. 이런 뜻으로. 그 다음에 돈은 많이 들지만은 그래도 정당한 것은, 시장조사법이죠. 그죠? 잠재적으로, 가능한 소비자 중에서 집단을 추출해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수요를 예측한다. 그죠? 실제로 많이 쓰는 방식이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판매원 이용법은 어떤 거죠? 하면은 그 지역의 정통한 판매 사원이나 또는 지역 거래점의 의견을 종합해서 지역 수요를 예측하고 이것을 다시 종합해서 전체를 예측한다.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재밌는 것이 예전에 보면 에어컨 같은 경우도 어떤 지역은 막 물건이 남아 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또 어떤 지역은 막 물건이 모자라는 경우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그냥 배분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의견들을 좀 더 종합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어느 지역은 그렇게 덥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에어컨이 많이 팔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지역의 정통한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패널 조사법. 패널은 영어로 말하면은 패널 뜻은 이원, 여기 있는 거죠. 이원회예요. 이원회. 그래서 경영자, 생산, 소비, 판매원들로 구성된 이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통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한다. 그죠? 그 다음 또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는 것 중 하나가 역사적인 자료 유추법. 그죠? 새로운 제품과 유사한 기존 제품의 과거 자료를 가지고 미래 수요를 예측한다. 대표적인 것이 컬러 TV 나올 때, 그죠? 컬러 TV가 앞으로 어떻게 팔릴지 감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옛날에 흑백 TV 있었으니까 흑백 TV의 패턴을 보자.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각 제품이 2배 도달하는 시간들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 뭐 전화 보급 대수하고 인터넷 엄청 차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최근은 2배 도달하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유사해야만 의미가 있지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전혀 의미가 없겠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성적으로 볼 때 이런 방법들을 그래도 많이 활용한다는 거죠. 왜?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델파이라든지 또는 시장조사, 판매원 이용법, 또 패널, 또 역사자료 유추가 어떤 것인지 하는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는 이제 실제 자료를 가지고, 그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 그죠? 제일 많이 쓰는 것이 그래도 시계열하고 인과형 분석이에요. 그죠? 시계열. 시계열 하는 말은 타임 시리즈. 시간 순서대로 데이터를 모아놓은 걸 시계열 그래요. 시간 순서대로. 그죠? 시간 순서대로 모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뭘 갖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에 대해서 과거의 자료들, 시간 순서대로 모은 자료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모은 자료들을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계열 분석에 크게 2가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이동평균법, 하나는 지수평활법.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주식을 한다 그러면은 신문에 보면은 이동평균법이 많이 나와요. 그죠? 5일 이동평균, 그 다음에 뭐 20일 이동평균, 또 60일 이동평균, 그 다음 120일 이동평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것이 이동평균의 개념은 뭔지. 그죠? 우리 평균은 말을 많이 들어보잖아요. 평균은. 근데 이동평균의 개념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과형은 반드시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 그죠? 그래서 무엇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결과는 일반적으로 종속 변수, 원인은 독립 변수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미국의 어떤 호텔 체인 같은 경우에는 호텔의 수익이 어떤 요인과 관계가 될지 해서 회계 분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많이 쓰일 수 있고, 또 시뮬레이션은 가상적으로 해보는 것이죠. 시뮬레이션은 일반적으로 한국말로 모의 실험. 그죠? 그래서 모형의 내부 변수와 외부 환경에 대해서 가정하는 거죠. 가정해서 만약 가격을 이렇게 했다면 수익이 얼마나 날 것인지.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해서 또 최적의 대안을 찾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자세히 알아둬야 되는 것이 이제 시계열 분석인데, 자, 시계열 분석도 물론 가정이에요. 과거 발생 패턴이 미래에도 계속돼야 된다는 경우죠. 그죠? 과거 발생 패턴이 미래에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과거 자료 가지고 미래를 할 수 있는 그 경우잖아요. 그죠? 어떤 막 정부의 어떤 강력한 정책 의지를 내가지고 갑자기 막 폭발적 수요가 증가했다. 그럴 때는 잘 맞기 어렵겠죠. 그죠? 과거 패턴이 계속 지속된다는 상태 하에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5가지로 분해가 된다 그래요. 5가지로. 어떻게 5가지 분해되느냐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실제로 이것이 이제 가장 현실적인 자료죠. 그죠? 이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물론 이 5개 합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은 좀 없지만은 그냥 조금 편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뒀는데, 자,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것은 과거 자료의 바탕을 둔 것이죠. 그런데 잘은 몰라도 어떤 평균값이 있을 겁니다. 요 정도가 평균값이라 가정합시다. 그게 바로 요 평균이에요. 평균도 물론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평균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죠? 평균이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추세가 점점 상향 패턴이다. 그죠? 점점 올라가는 추세. 그죠? 이거 내려가는 추세는 아니죠? 추세도 있을 수 있고. 또 가만히 보니까 여기 뭐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서서히 가지 않겠냐 하는 이런 순환성에 대한 것이 있고, 또 요렇게 움직이는 계절성이 있다. 이 4가지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은 전부 다 불규칙으로 그냥 취급하는 거예요. 그죠? 불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측이 정확하게 되진 않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 순환성하고 계절성 차이를 혹시 알 수 있겠어요? 순환성과 또 계절성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이것 역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것 역시 내려 올라갔다 하지 않습니까? 뭐가 차이 있을 것 같아요? 순환성과 그 다음 계절성. 혹시 누가 구별하라고 하면 항상 구별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기준이 필요하죠. 그 기준 가지고 구별하는 것이니까. 그죠? 어떤 게 좀 더 주기가 좀 길어 보여요?
그렇죠. 순환성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한 좀 장기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경기 변동, 경기 순환성은 좀 오래 가지 않습니까? 주택 경기가 뭐 몇 년마다 다시 뭐 상승기로 들어온다 이렇게 말하듯이. 계절성은 주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1년 단위로. 알겠죠? 우리 계절성을 이용해서 또 예측하는 것도 우리 곧, 저 뒷부분에 있으니까 한번 해보기로 그렇게 하겠어요. 자, 그런데, 사실 제가, 예측에 대한, 과목을 따로 이제 공부를, 이제 수업을 들어보게 되면은, 책마다 그 재밌는 것이 예측에는, 서문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측은 틀리게 마련이다. 그죠? 예측은 참 틀리게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예측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측하는 게 낫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측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죠. 하나는 타임 도메인 어널리시스 해가지고 어떤 시간 관점에서 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프리퀀시 도메인 어널리시스 해가지고 주기를 또 보는 경우도 있어요. 프리퀀시 도메인 하려면 훨씬 더 어렵죠. 이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삼각 함수, 그죠?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죠? 그래서 프리퀀시 도메인 어널리시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 타임 도메인 어널리시스에 비하면, 그죠? 어쨌거나 예측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어느 기업 같은 경우는 그 기업 내 예측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6인 위원회가 있다 그러면은 그 6사람이 막 방향이 똑같아야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한 사람이라도 다르게 생각하면은 또 그 논의를 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그만큼 예측이 어렵다는 뜻이 알겠죠, 그죠? 각자가 자기 분야에서 엄청 공부하고 와도 이제 막상 좀 쉽지가 않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뭐냐? 이 5가지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평균도 알아야 되고 추세도 알아야 되고 순환성도 알아야 되고 또 계절성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평균을 통한 예측이에요. 그 5가지 중에서 평균, 그죠? 평균을 통한 예측이 바로 뭐냐? 이동평균하고 지수평균법이에요. 평균을 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이동평균은 무빙 에버리지죠. 우리 에버리지 개념은 다 알아요. 에버리지 개념은, 그죠? 개수만큼 더해가지고 그 개수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무빙했다, 그죠? 무빙했다.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보는 주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론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죠? 뭐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관통해서 올라가면은 그때는 주식을 사야 되는 시점이다. 뭐 이런 이론들이 나오잖아요. 물론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죠? 또 반대인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 생각에는 5일 이동평균선하고 20일 이동평균선이 2개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게 좀 더 완만하겠어요? 5일 이동평균선이 사실은 과거 주가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그죠? 과거 주가를 가지고 만들어내는데 5일 이동평균선하고 20일 이동평균선 어느 게 좀 더 완만할 것 같아요? 20일이 더 완만하죠. 20일. 자, 평균. 20일 평균선은 뜻이 뭐냐면은 과거 20일치 가지고 한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20일치를 다 더해가지고 20 나누면 한 값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그 앞에 평균, 이동이라는 말이 왜 붙었냐? 그 다음 시점에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 앞에 한 개를 빼고 다시 새로운 20개를 만들어가지고 또 평균을 구하겠죠. 알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적게 있다 그러면은 많은 기간에 할 수가 없겠죠. 내가 데이터 가진 게 10개밖에 없다. 그럼 기껏 해봐야 할 수 있는 게 10일 이동 평균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10일 이동 평균 하나 뽑아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요. 주가는 워낙 데이터가 많으니까 120일까지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120일은 굉장히 완만할 것이고. 그래서 5일은 거기에 비하면 조금 더 변화가 심하니까. 그래서 변화 심한 걸 가지고 이제 이론들을 개발해낸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하게 되면은 이동 평균은 과거 일정 기간 자료를 가지고 평균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이다. 말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평균만 고려했기 때문에 계절적인 특성이 없어요. 그래서 불규칙 변동 제거하기 쉽죠. 왔다 갔다 하더라도 5일 평균에 뿌리면은 사라져 버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평균 기간 설정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방금 답한 것처럼 5일보다는 20일이 더 완만하니까. 그죠? n을 평균하는 기간을 얼마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참고로 평균 기간이 길수록 예측이 더 고르게 된다는 말은 더 완만하게 된다는 뜻으로 보면 되고,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이동 평균에도 단순 이동 평균하고 가중 이동 평균이 있죠. 그죠? 여러분 상식 생각한다 그러면은 내가 과거 3기간 자료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에다 더 신빙성을
더 신뢰하겠어요? 옛날 자료보다는 최근 자료 더 신뢰하는 경우죠. 그래서 최근 자료에다가 가중치를 더 많이 주는 게 바로 가중 이동 평균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단순 이동 평균이라 그러면 그냥 과거 자료의 동일한 중요도. 내가 3개 더해서 3개 나눴다는 말은 가중치가 각각 3분의 1이죠. 그죠? 3분의 1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가장 최근 자료에 0.5 이렇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전 기간 0.3 또 그전 0.2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죠. 그래서 가중 이동 평균은 말뜻 그대로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현재에 더 가까운 자료에다가 더 가중치를 더 많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제가 이제 문제를 낼 경우는 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어보라 그래요. 그죠? 가중 이동 평균으로 해서 예측을 해보시오. 또 뭐 지수 평활로 해서 예측을 해보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죠? 지수 평활이 그나마 가장 정교한 모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금 담당자가 미래 자금 수요에 대해서 예측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항상 이 가정이 주어져 있죠. 과거의 수요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는 말은 변화가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과거 3주간의 수요를 주고 나서 이제 4주째 예측치를 구해봐라 하면은 그냥 3주 다 더해서 3 나누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런데 굉장히 단순하지만은 실제로 주가 예측에도 많이 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왜냐면 사실 신빙성 있는 경우, 주가가 하루아침에 막 변화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그럴 경우도 있긴 있지만. 네. 자,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이걸 문제를 바꾸고 이렇게 낼 수도 있죠. 자, 역시, 평균 기간은 3주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대한 가중치를 현재 가까운 것부터 더 많이 주는 경우죠. 그죠? 그리고 쉽게 말하면 가장 가까운 것에 0.7. 그럼 값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보시면 앞에는 똑같이 줬을 때는 397.3이 나왔잖아. 3개 대해서 평균이고, 이제는 가까울수록 좀 더 많이 줬더니만 403.8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잘 또 알아둬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지수평활법, 그죠? 지수평활법 굉장히 많이 써요. exponential smoothing, 그죠? 지수 함수를 이용해서 평준화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것도 역시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가장 가까운 과거 자료에 가장 큰 가중치를 부여해서 과거로 갈수록 가중치가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제가 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설명을 하면은 아이디어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이. 자, 우리가 t-1 시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시간인데 t-1 시점에 어떤 방법을 썼든지 간에 내가 한 값을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값이 우리가 ft-1이 나왔어요. f는 forecast 뜻이에요. 자, 예측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실제 수요가 얼마나 나타났냐면은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서 A는 actual value, 실제 값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ft-1 어떤 아이디어 쓰든지 간에 t-1 시점에서 요 예측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값을 봤더니만 at-1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t에 가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본 아이디어 이거예요. 자, 내가 예측했는 것하고 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 차이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연히 한번 그래 됐겠지 해서 그 다음 그냥 똑같이 ft-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소심해가지고 요거보다는 좀 많지만 그래도 이 차이 다는 내가 반영할 수 없다 해서 차이에 일정 % 반영하는 사람이 있겠죠. 제일 과감한 사람은 차이를 100% 반영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차이를 100% 반영하는 사람은 바로 요 값이 뭐가 되냐면 그 다음 기간에 FT가 딱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자, 그럼 제가 FT 한번 적어보면 FT 뜻이 뭐냐면은 이 사람 하는 얘기가 T 기간의 예측치는 그전 기간 예측치 원래 있었죠. FT-1. 그죠? 거기에다가 실제 값하고 그 다음 예측치의 차이를 얼마나 반영할 것이냐. 이걸 더 더해주는 것이 바로 T 기간 예측치 말 되죠. 그죠? 원래 있었던 값에다가 이 차이를 얼마나 더 반영할 것이냐. 그러면 이렇게 갔다 하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알파가 1인 경우죠. 쉽게 말하면. 그죠? 100% 다 반영한 사람이에요. 그죠?
만약 이렇게 오는 사람은 굳이 따지면 알파가 0인 사람이죠. 차이 완전 무시해버리죠. 이건 우연이야. 그죠? 또 어떤 사람은 한 뭐 요 정도 반응하는 사람도 있겠죠. 알파는 0.5 정도. 그죠? 사람 스타일에 따라가지고. 그죠? 예, 그래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저기 한번 보십시오. 이 알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알파를 우리가 평활, 상수라 그래요. 그래서 스무딩 컨스턴트. 그죠? 평활 상수. 그 여러분 저 두 번째 줄 이제 이해되죠? 평활 계수 또는 평활 상수 값이 크면 어때요? 평활 계수 값이 크다 하는 말은 가까운 기간의 수에 더 많은 값을 주는 경우죠. 왜? 이걸 내가 100% 다 반영하니까. 그죠? 그리고 평활 계수가 작다는 말은 거의 무시하니까 이거는 가까운 것이고 뭐고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런 경우로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표시할 수 있죠. 우리가 리커시브 순환식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자 F 있는 것하고 A를 분리하겠어요. 그죠? 그럼 액츄얼 밸류 보면 알파에 AT-1 있고 그 다음에 1-알파에 FT-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중치 문제죠? 실제 값에다가 알파만큼 주고 그리고 예측치에는 1-알파만큼 주는 경우죠.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제가 순환식에 의해서 이 값은 다시 이 공식 또 적용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돼요? 알파에 A에 T-2 그죠? 더하기 1-알파에 F에 T-2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해본다 그러면 맞죠? 그죠? 그럼 제가 이걸 조금 더 이제 정리해 보면 어떻게 돼요? 한번 더 일반식 만들기 위해서 풀어헤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알파에 AT-1에다가 그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하면은 1-알파에다가 알파 곱했는 것에 AT-2에다가 그죠? 그리고 1-알파의 제곱에 FT- 이렇게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알파는 일반적으로 0과 1 사이의 값이에요. 알파는 0과 1 사이. 그러면은 알파 0과 1 사이인데 거기에다가 1-알파를 곱했다? 값이 더 작아지는 거죠. 점점 더 곱하면 점점 더 작아지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값 AT-1에 대한 것만 어느 정도 알파 값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어떻게 돼버렸다. 그 0으로 가게 되는 셈이 되는 경우죠. 알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한 것이 바로 그 다음 저기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원래 아이디어는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원래 아이디어는 그죠? 공식을 외울 필요 없이 과거의 측치에다가 실제 값이 엄청 많이 나타났을 때 이 차이를 내가 몇 프로 반영할 것이냐. 그죠? 그것이 바로 요 기본 공식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풀어헤쳤냐 하면은 반복해서 쓰기 위해 가지고요. 그래서 했더니만 최종적으로 뭘 알았죠 하면 이게 바로 일반식이죠. 이걸 끝까지 하면 이렇게 나와요. 알파에 AT-1, 알파에 1-알파 AT-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하면 알파 1-알파 제곱에 AT-3. 마지막에는 1-알파에 T-1의 F1. 이렇게 우리 만들 수 있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그죠? 2일 때 여기 2가 되니까. 그죠?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올 때 우리 뭘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있는 가중치들이 합이 다 1이 돼야 되죠, 당연히.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과연 그럴까? 알파 더하기 알파 1-알파 더하기 알파 1-알파 제곱 다 해서 더하면은 당연히 1이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요 1-알파가 등비가 되는, 그죠? 그걸 우리 한번 합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놓은 것이 항상 가중치 합은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가중치 합은 요걸 다 더하면은 1이 되는 경우죠. 그죠? 우리 공식이지 않습니까? 초항에 알파를 끄집어내면은 요런 형태로 되어가지고 1 등비, 그죠? 분의 1 등비에 n-1 이렇게 만들어냈죠? 하니까 1이 돼요. 그리고 그 말은 가중치 합이 다 1이기 때문에 정과하게 우리 성립이 된 것이고, 그 다음 여기서 또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가중치를 가만히 보니까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얘가 크고, 그 다음 얘가 큰식 이렇게 또 볼 수 있죠. 점점 끝으로 잘 작아지더라. 자, 그래서 이 말이 바로 뭐죠? 하면 요 뜻이죠.
보다 최근 자료에다가 더 큰 비중을 둔다. 가장 최근 자료가 바로 뭐죠? Actual Value AT-1이잖아. 실제값. 거기에다가 제일 큰 가중치를 주고 나머지는 점점 줄어드는데 물론 가중치합을 다 하게 되면은 뭐가 돼야 되느냐?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이죠. 알파 커다는 말은 가까운 기간 수요치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과거 관찰치에 대해서는 가중치가 줄어들더라. 그죠? 그래서 요 그림을 여러분 참고로 하나 기억해 두시면 편해. 요 그림. 요 그림이 다 설명해 줘요. 그죠? 요 차이를 100%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50%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0%. 그죠? 그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문제를 풀어봐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알파 값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파 값. 그죠? 알파 값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성격에 따라서도 물론 알파 값을 정할 수 있지만은.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알파가 가장 적합하냐 이건 알 수가 없죠. 그죠? 예, 그거는 알파 수준을 달리해서 여러 가지 예측을 해보다가 또 가장 크게 하는 뭐 그런 방법도 적용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알파가 높을수록 추세를 잘 반영하지만은 분포는 고르지 못하더라. 당연히 이해되죠. 그죠? 가장 가까운 값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일반적 알파는 0.1이다. 이것도 일반적인 하나 예고. 어떤 경우는 0.1을 쓸 수도 있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파란색이 실제 값이에요. 파란색 실제 값인데 만약 알파 0.1을 썼을 때 0.1을 0.3을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로서 보여줄 수 있죠. 알파 0.1이 제일 완만하고 그죠?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실제 문제를 아까 똑같은 문제를 제가 보통 이제 문제 때 그렇게 많이 모르요. 같은 문제를 주고 가중 이동 평균으로 예측하시오. 또는 지수 평알법으로 그죠? 또는 회귀 분수 이렇게 예측하라 그래요. 같은 문제에 대해서. 자, 그래서 다시 알파 예제를 가지고 4주째 예측 수요를 계산하시오. 하려면은 우리가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F2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F2가 알파의 A1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의 F1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이제 당황하는 것은 뭐냐면 F1이 값이 없어요, 실제는. 왜냐하면 실제 값밖에 없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제일 조심할 것이 없다고 문제 안 풀면 안 되겠죠?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대신에 실제 액츄얼 밸류 이용하는 거예요. 요게 제일 포인트예요. 첫 스타트 할 때는 F1이 없으니까 뭘 해야 돼요? 액츄얼 밸류 A1을 하나 쓰는 거예요. 그거 쓰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할 수 있죠. 왜 F2가 나왔으니까. 이제 F3 때는 F2를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F4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시험 때 질문 많이 해요. 그죠? 질문하는데, 이번 우리가 중간 시험 칠 때는, 중간 시험 월요일 칠 때는 선생님이, 최고 경쟁자 인수를 3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교들이 와서 감독할 거예요. 그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에도 어차피 답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혹시, 여기 F1이 없죠? 물어보면 안 돼. 알겠죠? 그죠? F1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A1으로 푼다는 거. 그렇게 푸니까 얼마 나왔죠? 408.1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각 방식에 대해서 푸는 법을 잘 이제 알아두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잘 내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 한번 잘 읽어 보십시오. 예. 자, 이런 문제 받았다 가정합시다. 자, 자동차 세척업체가 내년도 고객 수에 대해서 분기별로 예측을 하고자 한다. 분기별로. 그죠? 근데 이제 2002년도, 3년도, 4년 쭉 있는데 분기별로 가만히 보게 되면 어때요? 3분기 때 조금 더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3분기 때 세척을 좀 더 많이 하는 거죠. 2003년도도 마찬가지고 2004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동차 세척업 수요는 계절성을 지니므로 3분기에 가장 높은 수요를 보여주더라. 그죠? 그래서 과거 자료를 가지고 2002년부터 2005년도까지 수요에 대해서 분기별 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관리자는 2006년도 연간 수요를 2006번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 때는 여러분 이 값도 예측을 해야 돼요. 연도별로 값이 주어지면은 2006년도는 어떻게 예측할 것이냐. 그것도 우리가 곧 배울 거예요. 그죠? 예측하고 나서. 이제 2600이 나왔다 가정합시다. 예측해서. 그럴 때 이 값을 2006년도 각 분기에 어떻게 할당할 것이냐. 그죠? 여러분이 이제 한번 아이디어 한번 내보죠.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 그죠?
각자 만약 시험 현실에서 이런 상황을 부딪혔다. 내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죠? 자, 과거의 자료가 분기별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006년도 각 분기별로 예측을 해봐라.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그죠? 한 3분 정도 생각해서 이런 만약 문제가 주어졌다면 어떻게 예측할 것이냐. 그죠? 어떤 사람은 제일 단순하게 생각해서 요 4개 다 더해가지고 평균의 속에도 쓸 수도 있겠죠. 맞죠? 그죠? 또 요거 다 더해서 그냥 평균해서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그것이 이제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 여러분이 우리가 항상 그 기업에서 하는 얘기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를 볼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하는 게 기본이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 그럼 어떻게 접근할 것이죠? 혹시 누가 아이디어 있나요? 우리 송희주 학생이 만약 저런 문제 받았다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죠? 제가 하나 아는 게 더했어요. 그럼 이거 다 더해서 4 나누면 되지 않냐. 그죠? 2006년도에. 그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예. 네. 예.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다 더해서 4 나누면은 어떤 값이 나오니까 그것을 우리가 2600의 비례해서 할당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것도 또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또 우리 고태 학생 어떤 아이디어 낼 수 있죠? 항상 기업은 새로운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죠? 자, 이런 상황 주면서 이제 당신이 2006년도에 각 분기별로 한번 해봐라. 그죠? 할 수 있죠. 네. 저 숫자 말고 다 비율로 적은 다음에 그 비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봐서 어느 정도 비율이 되겠구나 그것도 재밌고요. 그것도 방법이 맞네요. 일단 연도별 봤을 때 각각 어느 정도 비율인지 그 비율이 나오는 그 비율을 평균하겠다. 예, 그거요. 계절성을 지낸다고 했으니까 예. 저희가 계절에 해당하는 분기에다가 가중치를 둬서 자, 이제 우리 고태 학생 아이디어는 비슷한데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요 값이 아무래도 좀 더 클 것이니까, 그죠? 분명히 비율을 더 많이 가져가겠죠. 어떤 가중치, 그죠? 또 그래 볼 수 있고. 또 우리 주재현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각자 자기 아이디어예요, 그죠? 예. 최근 2004년, 2005년에 더 뭐 이건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좀 더 고려하겠다, 그죠?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예측을 각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반드시 예측 오차를 명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분석에 제일 중요한 것이 worst case analysis 항상 해줘야 돼요. 최악의 경우에 내 예측들 하게 되면 오차가 10% 미만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죠? 최악의 상황에도 나의 모델을 쓰면 오차가 10% 미만이면 굉장히 중요한 경우죠. 그래서 뭘로 그럼 우리 보여줄 것이냐. 물론 뒤에 가서 배워줄 제가 미리 한번 적어보게 되면은 여러분 예측 오차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우리가 보통 MAD라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척도 있지만 MAD를 제일 많이 써요. MAD를.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평균 절대 편차라 그래요. 영어로 하면은 M은 mean이에요. 그죠? A는 absolute 절대값. 그리고 편차는 deviation 그래요. 그래서 MAD 약자는 바로 mean absolute deviation. 평균 절대 편차. 그죠? 평균 절대 편차가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이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은요. 이 공식은 예측치하고 또 우리 실제값 있죠? 순서를 좀 바꿔서 실제값 먼저 적어 볼게요. 어차피 관계없어요. 실제값하고 예측치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취해버려요. 그죠? 어느 쪽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 값을 다 더해가지고 만약에 1부터 n까지라고 하면 요걸 갖다가 이렇게 나눠주는 요게 바로 MAD의 공식이에요. 그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편차 개념은 바로 AT-FT가 바로 편차예요. 맞죠? 액츄얼 밸류가 forecast 얼마나 차이 나는 게 편차지 않습니까? 절대 뜻은 뭐죠? 절대값 씌운 거예요. AT-FT에다 절대값 씌웠어요. 평균 뜻은 뭐죠? 다 돼서 개수 n 나누는 것이니까 바로 시그마 T1부터 n까지를 n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공식이 우리가 여러분 잘 알아뒀다가 반드시 예측을 하게 되면은 그 값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값을. 그죠? 그래서 뭐 여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교과서에 소개된 방법이 있지만은 각자 여러분 나름대로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MAD가 얼마인지 이것을 보여주면은 MAD 작을수록 예측이 잘 된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주제를 던지고 각자 예측이 오시오. 그럼 뭘로 보겠어요? MAD로 보는 경우죠. 그죠? MAD로. 자, 여기는 저 책은 어떻게 했냐 하면 책은 어떻게 풀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그죠? 자, 책에 혹시 푼 것을 보고 누가 아이디어를 한번 책은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풀어놔서 책은 이렇게 풀었어요. 요걸 보고 누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책은 도대체 뭐 어떻게 풀었다든지 누가 한번, 그죠? 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보니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 이제 답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죠? 이 책은 어떻게 풀었을까요? 물론 이것이 논문에 나올 때는 하나의 일반화 시켜가 수식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의 기호를 이용해서 나와요, 기호를. 그 학생이 어렵게 생각하고 이해를 잘 하기 어렵지만은 반드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예제를 통해서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학의 엄청난 공식들이 엄청난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단순 계산을 통해서 패턴 찾아진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단순 계산을 통해 가지고, 그죠? 그런 것들. 자, 요거 혹시 누가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나요? 이걸 보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죠? 자, 좀 시간 좀 드릴게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죠? 우리 한번, 예. 송병근 학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수요가 총 연도별로 예. 평균 수요를 구해서 예. 그거를 1로 기준으로 잡고 예. 그것으로 이제 각각의 계절성을 구한 다음에 그 계절성에 이제 4년치를 평균을 내서 평균 계절성을 구해서 예. 그것을 가중치로 이용합니다. 예,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학생이 이제 말하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제가 얘기하면 우리 학생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학생이 이제 공식도 한번 만들어낼 수 있나요? 보통 공식을 보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YT는 시그마 M1부터 이렇게 쭉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 더 정확하게 저희 한번 얘기하면 잘 했어요. 요 수요를 다 더하면 얼마죠 하면은 요 다 더하면 1000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1000이 만약에 계절성이 없다 가정할 때는 각각이 250씩 나눠 가져가야 되는 거죠. 맞죠? 그죠? 각각 250일 때는 요즘 방금 나눈 평균 수요 250 하는 말은 계절성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각각 250, 250, 250, 250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250 대비해서 얘는 금방 못 가져갔기 때문에 얼마나 가져갔나? 250 대비해서 얘는 0.18밖에 못 가져간 거죠. 이 0.18은 어떻게 나왔죠? 하면은 250분의 45예요. 말 되죠? 그죠? 나는 250 중에서 나는 정말 너무 적게 가져갔구나. 또 이 친구는 지금 우리 학생들 얘기한 여긴 다 비슷해요. 이 친구는 뭐냐면은 나는 보니까 제일 크니까 이것을 250에 무려 2.08배만큼 더 나와서 더 많이 가져간 거죠.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2003년도 해보는 경우죠. 여기도 역시 어때요? 1200이 계열성 없다 그러면 각각 300 가져가야 되는데 다 다르게 가져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2004년도 해보고 5년도 해보는 거예요. 자, 해봤더니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얘가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 0.18, 0.18, 0.18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해마다 조금씩의 변화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요 변화를 다 고려해서 다시 평균을 구한 게 바로 요 값이죠. 0.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0.18 더하기 0.23 더하기 0.22 더하기 0.18을 4 나눠준 거죠. 맞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값을 알았으니까 이제 2006년도에는 우리가 뭐로 돼 있죠? 총 개수는 2600으로 돼 있잖아요. 2600을 만약에 4 나누면은 얼마죠? 2600을 4 나누면 대략 얼마나 옵니까? 2600 나누기 4다. 650. 그럼 계절성이 하나도 없을 때 650 맞죠? 그죠? 650이 계절성 하나도 없을 때 요 값인데 이제 우리가 구해놓은 이런 것들을 여기다 부여하는 경우죠. 그러면 이렇게 끝나면 되지 않고 항상 뭘 보여줘야 되죠? 하면은 반드시 뭘 보여줘? 나중에는 MAD가 계산할 수 있다는 경우죠.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서 이제 푸는데 제가 이 문제를 예전에 많이 내는데 이 문제를 내도 여러분들이 금방 계산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냅니다. 예. 그러면 네. 지금 여기서 평균 수요 대비 실수요를 나눈 것은 네. 여기서 만들어낸 일종의 그 지표인가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전체를 예를 들어 2002년 같은 경우는 예. 45, 335, 520, 100을 예. 1로 한 다음에 비율대로 나눠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기는 지금 이거는 어쩌면 평균 수요분의 실수는 새로운 그 식이잖아요. 그게 여기서 만들어낸 새로운 지표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것인지. 자, 얘기할게요. 우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새로운 연도 예측한다 그러면 과거에 이미 주어진 이 실제값은 이용 안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량제 방법 다 뭐예요? 과거의 자료는 주어진 걸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 자료는 이미 옛날에 다 주어져 있는 경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하는 방법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분기별로 그냥 이동 평균 구하게 할 수 있죠. 나는 이거 귀찮으니까 오케이 요 4개 구해가지고 평균해버리고 그래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만들어내면서 뭘 해요? 요 시점 와서 새로 찾아내는 거죠. 우리 앞에 지수평을 먼저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미 실제치가 A1, A2, A3 3개 주어졌죠. 근데 F4 어떻게 구했죠? 하면 제일 처음에 F1을 다시 구하잖아요. F1을. 과거 자료 가지고. 또 F2를 구하고 F3를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F4에 출발해 나가잖아요. 이것도 역시 뭐냐면은 이거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자료는 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다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2006년도에 가까이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거 일종의 방식이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방식이 하나죠. 근데 이제 왜냐하면 예측에 대해서 논문이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그죠? 엄청 많죠. 더 증거하는 사람은 그럼 아까 제가 말한 사인 코사인스 하면 더 증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방법이 정교한 대신에 잘 풀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항상 뒤에 공부하는 것이 결국에는 절충의 문제예요. 내가 막 완벽한 툴을 가지면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면 못하는 경우 많죠. 제가 그 어떤 기업 가서 이제 하면은 프로젝트 지도하면 또 그런 거예요. 아이디어 너무너무 좋아도 윗선에서 야 이건 안 돼 하는 거는 우리가 감당이 불가능한 경우 많죠.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물론 또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제 요렇게 나온 값하고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는 왜 이거 뭐 오래된 거 할 필요 뭐 있냐. 요거 2개 갖고 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그죠? 요거 2개 하면은 0.2, 0.18 더하면 0.2 딱 비슷하게 나오네 보니까요. 요렇게 해도 얼마 나와요? 1.31 나오잖아요. 그죠? 요렇게 해도 얼마 나와요? 하면 1.84, 2.1 나오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과거에 있는 자료를 다 쓰겠다는 그 아이디어죠. 그죠? 알겠죠? 그죠? 그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은요, 이게 있죠. 요 둘만 쓰는 사람은 어떤 게 있냐면, 요 둘만 쓰는 사람은 2600을 찾아내지를 못해요. 이게 제일 키 포인트인데 보십시오. 내가 연도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도별 하면 데이터 몇 개 없잖아요. 그 제가 회귀 분석을 뭘 하든지 간에 연도별로 어떤 값을 잘 찾아내려면 과거에 1000, 1200, 1800, 2600을 봐야만 이렇게 정도 안에 해서 그 다음에 2600 나올 가능성이 크지. 이것만 달라놓고 보게 되면 2600 할 가능성 적다 이거죠. 이제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문제를 쉽게 드렸는데 실제 만약 문제라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일단 2006년도의 값을 먼저 찾아라 할 때는 뭐예요? 연도별 값을 가지고 먼저 찾아야 되니까 그때는 내가 2기간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더 많이 보는 게 안전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 다 찾아가 주어졌다. 2600이다. 그럴 때는 우리 학생 의견도 요 2개 봐도 이미 다 고려해서 2600 나왔으니까 그때는 요거 평균에도 거의 비슷하고 똑같고 이거는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1.31. 그죠? 그래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2단계 어프로치예요. 전체에서 미래에 어떤 값이 나올 것인지 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분기별로 배분하는 경우죠.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잘 물어보는 문제예요. 잘 물어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산 모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성산 모형은 AT 더하기 TT 곱하기 ST다. TT는 트렌드, 추세. 그리고 ST는 시저널리티, 계절성이에요. 또는 합산은 그냥 다 합하는 거죠. 액츄얼 밸류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보니까 추세도 있었고 또 거기에다가 계절성도 때려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뭐 그런 방법도 하나는 성산은 뭐예요? 실제값 추세를 먼저 고려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계절성 지수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 그죠? 그래서 크게 2가지 모형이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볼 수 있는데 이건 제가 내진 않아요. 한번 일단 보기는 봅시다. 오락용 기계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과거 판매를 분석해 보니 제품 판매가 꾸준히 상승했다는, 그래서 추세가 있다는 거죠. 꾸준히 상승했다. 추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계절별로 평균 수요도 있어요. 1000개. 각 계절마다 75단위씩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각 계절별로 계절적 영향은 봄에 0.3,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름, 가을에 좀 그래도 많이 팔려 나가고 다시 겨울은 원상태로 갔다. 이때 성산 모형을 이용하라. 성산 모형, 그죠? 성산 모형을 이용하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여기다가 출세까지 먼저 반영해 놓고 나서 거기에다가 계절 지수 곱하는 경우죠. 알겠죠? 합산만 하면 돼요. 다 그냥 세 개 다 더하면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으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것이 여러분 이제 통계학에서 배우는 회귀분수 쓰는 경우가 많죠. 가장 정교하다 그래요. 회귀분수. 리니어 리그레션 애널리시스. 그죠? 회귀분수 말뜻 그대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가지고 표시하는 경우죠. 근데 이제 가장 쉬운 경우가 바로 선형인 경우가 제일 쉬워요. 선형은 그냥 1차 함수지. 선형은 리니어 하는 말은 1차 함수. 보십시오. 여기 독립변수 x하고 종속변수 1차 함수 관계잖아요. 1차 아닐 수도 있죠, 물론. 그죠? 우리는 이제 선형 가장 쉬운 것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선형, 다중 선형 하는 말은 독립변수 한 개 있으면은 단순하다 그래요. 독립변수 X1, X2 여러 개 있다. 그때는 다중이죠. 미국의 어떤 호텔에 수익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가 뭐 한 30개 들어올 수 있죠.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런 식으로.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모형에 따라 가지고. 그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대표적으로 인과형 모형이에요. 얘가 원인이 되어가 결과가 나왔다는 거. 그죠? 반드시 원인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풀 수 있죠. 이건 이제 다중이에요. 자, 실제로 유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제가 좀 시간 있으면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 사실 푸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뭐 이만큼 복잡하긴 아니지만 간단하게 제가 예전에 문제 낸 경우 있어요. 주식회사 갑은 과거 9개월 동안의 광고비를 매달 100만 원씩 증가를 시켰다. 여기 보는 것처럼. 그랬더니만 광고비가 늘어나니까 매출도 역시 늘어나더라. 그죠? 이제 아직도 경쟁사에 비해서 매출이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 10월 달에 광고비를 이제는 100만 원 아니라 300만 원을 더 늘려서 하고 싶다. 그죠? 그럴 때 예상 매출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시오. 뭐 이런 문제예요. 그죠? 우리 이제 회계 모형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 과목에서 이제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거 이제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이 독립변수 하나밖에 없는 경우잖아요. 제일 간단한 경우죠. 독립변수 한 개밖에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알파 절편하고 베타 기울기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죠? 그래서 알파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베타는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하는 것이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럴 때 베타 공식 집어넣었더니만 164.183. 그리고 절편은 9,956.03. 이것을 알면 뭐 할 수 있죠? 거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제 알파벳 따랐으니까 300만원 한다는 말은 10.5에서 300 더 늘리면은 13.5니까 그 값을 집어넣었더니만 1217 이런 매출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경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다는 설명을 못 드리고 우리가 회귀분수는 이제 뭐 여러 군데 워낙 많이 쓰이니까 그냥 기본 개념만 좀 설명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참고로 한 번은 가장 간단한 독립변수 한 개에 대해서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제일 쉬운 건 하나의 뜻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간단한 거, 그죠? X와 Y다, 그죠? X와 이렇게 받는 광고비, 그리고 Y는 매출이다, 그죠? 그럼 우리 잘 몰라도 뭐 과거에 저렇게 있다고 가정하면은, 그죠? 첫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이니까. 그럼 우리가 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이런 선을 우리 끄었다 가정하면은, 그죠? 그럼 내가 어떤 임의의 값에 대해서도, 이 값에 대해서도 이 값을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맞죠? 그죠? 기본 아이디어는 간단한 거야.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 과거 자료 가지고 과거 자료를 잘 설명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뭐 해요? 예측해 주는 경우죠. 여러분 또 우리 이 책에는 없지만은 또 분수 중에 판별 분석이라는 또 대단한 분석이 있어요. 뭐 쉽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나는 기업이 부도나는지 부도날지 6개월 이내에 부도날지 안 날지는 예측해 줄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있다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은 어떻게 모형을 만들었겠어요? 과거의 기업들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과거에 부도난 기업하고 부도나지 않은 기업을 봤더니만 그것을 구별해주는 변수를 자기 찾아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판별 함수를 만들어요. 맞죠? 그죠?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 값보다 더 큰 경우는 이것은 부도가 나지 않고 더 작으면 부도난다 이렇게 하는 경우죠. 그래서 실제 값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모든 예측 모형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과거 자료를 가지고 만든 다음에 그것을 테스트해야 돼요. 이게 정말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죠? 그래서 판별 분석의 제일 핵심은 뭐냐면 예측하고 나서는 그게 집어넣어 보니까 내가 굉장히 판별 능력이 뛰어나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렇게 만들었으면 예측 능력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뭘로 볼 수 있죠? 역시 MAD로 보는 경우죠. 그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게 찬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 하게 되면 결국은 요 알파의 절편하고 그다음 요 기울기 요걸 찾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파 헷 더하기 베타 헷의 x 요 관계죠. 요 관계. 그죠?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은 알파 헷은 또 베타 헷은 얼마인지 이게 우리가 찾고 자는 경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가 선을 껐는데 이 선을 어떤 기준으로 이 선을 잘 껐다 말할 수 있냐 바로 그 문제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일 간단한 것이 각 점에서 요 선까지의 거리 있죠. 요 거리의 합을 그죠? 가장 적게 해주는 그런 선을 끄면 된다는 경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한 값을 본다 그러면은 제가 요 값을 한번 볼게요. 요 값은 실제 관찰치로 보면 이 값은 i번째 관찰치 요렇게 해서 xi, yi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요 값은 요건 어떻게 또 표시되는 요 바로 선상에 있는 요 값. 이것은 xi는 좌표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추정치 요 식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yi 햇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거리 공식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yi하고 yi 햇을 제곱한 것이 바로 관찰치하고 추정치의 바로 거리예요. 그죠? 그래서 거리의 모든 거리를 다 고려해야 되니까 쉽게 요 값을 가장 적게 해주는 알파 베타 찾으면 되는 경우죠. 맞죠? 그죠? yi 관찰치에서 yi 해 추정치를 뺏는 것. 이게 바로 요 사이에 수직 거리예요. 요 거리. 요 거리를 전부 다 얘 다 고려해서 합해가 최소화하는 경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값을 다시 적으면 어떻게 돼요? i가 1부터 n까지 yi에다가 요 햇을 우리가 이렇게 가정했죠? 하면은 알파 햇 마이너스 베타 햇에다가 xi잖아요. 요 제곱을 최소로 해주는 그런 알파 햇 베타에 찾으면 되는 경우죠. 그럼 최소하면 어떻게 찾죠? 미분해서 찾죠. 미분해서.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변수가 알파 베타가 변수예요. 얘들은 하나의 관찰치이기 때문에 x, i, yi는 그죠? 그래서 한 번은 어떻게 하면 되죠? s를 알파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0을 만들고 또 한 번 어떻게 해요? 이걸 베타에 관해서 미분해서 0을 만드는 경우죠. 요거 미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미분만 한번 해보게 되면은 통째로 하나의 항이니까 2가 앞으로 내려오면서 그죠? 시그마 i1부터 n까지 yi 마이너스 알파 햇 마이너스 베타 햇 xi에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일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요 속을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니까 알파에 관해서 그죠? 요 뜻은 편미분이에요. 이건 좀 더 우리가 편미분인데 뜻은 뭐냐면은 그 변수에 대해서만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냥 상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알파만 변수니까 알파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나왔어요. 얘가 0이 되는 경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얘는 어떻게 돼요? 하면은 똑같죠. i가 1부터 2가 우선 나오면서 1부터 n까지 yi 마이너스 알파 햇 마이너스 베타 햇에다가 xi. 그죠? 이제는 베타에 관해서 해야 되니까. 베타에 관해서 하니까 여기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xi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xi인데 xi를 여기다 둬야 되는 경우는 i가 첨자에 걸려 있으니까 더 앞으로 끄집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0이 돼야 되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개 때는 반드시 끝까지 유도를 해봐야 돼. 왜? 하나가 가장 기본이고 모든 뭐 재무관리나 회계나 이거는 기본을 항상 보여주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양변에 이 숫자는 귀찮으니까 날려버릴 수 있죠. 그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버리면 남는 거는 요 안에 것만 남잖아요. 그것도 분위하면 이제 시그마 다 빼버리고 약식만 쓰면 시그마 yi가 있고 그 다음 뭐 있죠? 알파 n이 있고
그 다음 뭐가 돼요? 베타 햇에다가 시그마 xi. 얘가 0이잖아요. 제일 위에 식에서 보면. 그죠? 아래 식 어떻게 되죠? 하면은 시그마 xi, yi에다가 그 다음 뭐가 돼요? 알파 햇에다가 시그마 xi에다가 그 다음 뭐가 되죠? 베타 햇에다가 시그마 xi 제곱. 얘가 0인데 이 두 가지를 연립해서 푸는 경우죠. 그죠? 왜냐면 마이너스는 양변에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가 변수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알파와 베타가 변수는 XI는 그냥 하나의 관찰치예요. 그죠? 그래서 변수를 한쪽에 모으겠어요. 그럼 얘는 하나의 상수니까 얘를 오른쪽에 모으고 변수를 왼쪽에 모은다 하면은 이 양이 먼저 부호 좀 더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알파의 n에다가 베타의 s에다가 시그마 xi. 얘가 이렇게 되고, 그죠? 변수와 상수를 분리했습니다. 밑에는 어떻게 돼요? 알파 햇에다가 시그마 xi. 그 다음에 베타 햇에다가 시그마 xi 제곱. 얘는 시그마 xi y.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 두 개를 만들어냈죠. 하나는 변수에 대한 것을 다 왼편에다가, 상수는 다 오른편에 모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베타를 구하려면 제일 쉬운 게 소거법이죠. 그죠? 보니까 얘를 그냥 없애는 게 좋겠다. 얘. 근데 보니까 아래 위로 부호가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보니까 시그마 xi가 없고 밑에는 n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번 식에다가 시그마 xi 곱하고 또 2번 식에다가 뭘 곱해요? n을 곱해가 빼면은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와요? 얘는 이제 없어져 버리죠. 그죠? 여기는 뭐가 남아요? 자, 그럼 적어보면은 베타 햇에다가 뭐가 남습니까? 시그마xi에 요거 전체 제곱이죠. 요거 주의해야 돼요. 그죠? 전체 제곱. 그죠? 근데 여기는 베타도 아예 다 묶어내 버릴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n에다가 시그마 xi 제곱. 요렇게 되죠. 왼편은. 오른편 어떻게 돼요? 하면은 오른편은 시그마 xi에다가 시그마 yi가 되고 또 뭐가 돼요? n에다가 시그마 xi yi. 이렇게 이제 딱 정리돼 버리죠. 그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베타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럼 베타 햇은 어떻게 되느냐? 최종 답만 한번 적어보면 베타가 이렇게 나오죠. 답을 적으면은 베타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시그마 xi 시그마 yi 빼기 n에다가 시그마 xi yi 그리고 나누기 하면은 시그마 xi의 전체 제곱에다가 n 시그마 xi 제곱. 이렇게 이제 베타가 정리되는 경우죠. 근데 우리하고 맞나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확인을 하니까 n 시그마 x y 그 다음에 시그마 x 시그마 y 그 다음에는 n 시그마 x 제곱 빼기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아래로 마이너스 곱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죠? 아래로 마이너스 곱하면 이 순서 바뀌잖아요. n 얘가 먼저 오잖아요. 또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근데 하나 조심할 거는 여러분 어떤 책을 보게 되면은 책마다 요 식이 다 틀려요. 제가 하나 그 힌트 하나 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책은 x바를 가지고 여기다 표시한 책이 있어요. x바는 뭐죠? 하면은 시그마 xi를 뭐 해야 됩니까? 요거를 나누기 개수만큼 나눠주는 경우죠. 맞죠? 그죠? 또 y바는 뭐죠? 하면은 시그마 yi 나누기 개수만큼 해주는 경우죠. 그래서 요런 책들이 있어요. 요 값 대신에 뭘 하면 되겠어요? 요 값은 바로 n의 x바다. 맞죠? 그죠? 요 값은 바로 뭐가 되죠? 하면은 n의 y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역시 요것도 뭐죠? 하면은 n의 x바죠. 그래서 요 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나오는 책들도 많아요. 아예 순서를 바꾸어 한번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곱해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n에다가 시그마 xi yi 그죠? 빼기 n이 두 개잖아요. n 제곱에다가 x바 y바 그죠? 자, 나누기 하면 어떻게 돼요? n에다가 시그마 xi 제곱 빼기 n 제곱 x바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책은 아예 양변을 다시 n 제곱 나누어요. 그럼 한 단계 더 옆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쓴 책들이 많아요.
n 제곱 나누면 어떻게 되죠 하면 시그마 xi yi 마이너스 x바 y바 나누기 n 제곱 나누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xi 제곱 나누기 n 마이너스 x바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쓴 책들도 많아요. 어떤 분자에 맞아요. 예. 분자에도 우리 학생 말이 맞아요. 여기 요 새로 적을게요. 그래서 시그마 xi yi 나누기 n 이런 식으로. 여기다 적으면 안 좋겠네. 여기다 적을게요. 예. 자, n 시그마 xi 이거는 그대로 두고요. 여기다 쓸게요. 이 부분 대신에 지금 학생이 말하는 것처럼 시그마 xi yi 나누기 n 그죠? 그래서 책마다 다 다르게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이 책마다 다르지만은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그죠? 아이디어는 항상 점에서의 각각의 점 관찰치에서 추정치까지의 거리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이렇게 해보고 근데 여러분 제가 시험 때 낼 때는 여러분들이 요 식을 이제 베타를 구해서 그 다음에 저기다 알파를 다시 집어넣으면 식이 복잡하죠? 안 집어넣어요. 어떻게 하느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식에서 그냥 바로 하는 경우도 많죠. 왜? 원래 이 식이 뭐였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복잡한 걸 여기 원래 아이디어대로 고등학교 단과처럼 또 집어넣어서 한다. 너무 힘들죠? 그래서 알파는 이렇게 풀어요. 여기다가. 이게 만약에 다 시그마라 이렇게 가정해보는 이런 식으로. 시그마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변 아예 n으로 다 나눠버려요. 간단하게 끝나버리죠. 나눠버리면 왼편이 뭐가 돼요? y 다 합해 n 나눴네 바로 y바가 되는 경우죠. 맞죠? 그죠? 요거 n개 더해가 n 나눴네 바로 알파 밖에 안 나오는 경우죠. 얘가 어떻게 돼요? 베타는 상수만 풀고 지금 시그마 x 다 더해가 n 나누면 얘가 베타에서 x 바니까 바로 얘가 바로 나오죠. 알파의 뭐예요? y바 빼기 베타에서 x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쉽게 구해야 되지 베타의 구해가 다시 더 집어넣어서 한다. 그럼 시간 낭비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식은 그냥 왜 그렇게 나왔냐? 원래 추정식에서 바로 푸는 거예요. 원래 추정식에서.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노하우는 저기에 베타만 한번 찾아내고 나머지는 그냥 저런 식으로 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제가 그 예측이 있어가지고 계절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예측할 것인지 하는 그 부분하고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건 어떤 때 보통 문제 풀어야 되죠? 하면은 아까 전에 2006년도에 예측치를 구하시오. 이거로 풀어야 돼. 여러분들 문제 낼 때 제가 하나로 다 안 물어요. 알겠죠? 그죠? 아까 전에 그 세척업 문제에다가 2006년도 예측치를 2600 주는 게 아니라 회기 분석으로 2006년도 자료를 구하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어 집어넣어서 풀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2번이 어떻게 냅니까? 이제 분기별로 값을 할당해 봐라. 그래 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못다한 부분은 우리가 또 이제 수요일 날 하는데 오차가 많지만은 제가 다 무시해버리고 우선 하나만 설명하고 오늘 수업 마칠 텐데 MAD만 잘 보면 돼. MAD. 그죠? Mean Absolute Deviation 제일 많이 쓴다. 평균 절대 편차로 모든 오차를 의미되게 하는데 각 오차의 절대값을 취하더라 해서 이런 식으로 실제 이제 문제 여기까지 한 문제에 다 연결해서 매겼어요. 한 문제. 그죠? 제가 문제 하나 가지고 회기 분석을 해서 연도별로 수요일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하면은 MAD 구하는 경우 보십시오. 요 똑같이 월별 수의 측제 이렇게 다 주어져 있더라. 그죠? MAD 구하라는 말은 바로 요 값이에요. ATS, FT 뺏는 것이 엄수되면 안 되니까 절대값 다시 해가지고 요 다 더해서 개수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 둘, 7개니까. 그죠? 12.4. 이건 바로 자기가 열심히 풀어놓은 예측 그 모형의 능력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 예측의 오차는 이 정도이다. 그죠? 그래 볼 수 있죠.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참고로 한 번만 저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항상 그 패턴대로 그죠? 특히 알파에 구할 때는 그냥 저 구한 베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다 시그마에서 그냥 나눠버린다. 아주 심플하게 그죠? 그래 볼 수 있겠어요. 예.